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우리가 그 기본 과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마무리 과정 부분에 가 있습니다. 9주차예요, 오늘.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게 되면 이제 기본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기본 과정에서 이론을 다루고 다음 과정은 기출. 근데 기출만 하면 안 되고 이론하고 까먹으니까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론을 다루면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을 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의 내용들을 확 줄여서 써머리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론을 압축한 다음에 문제와 접목한다,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다루는 과정들이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실력이 많이 올라가요. 다만 중요한 건 고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본 과정의 이론을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복습하고 계시죠? 네, 복습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서 읽는 거 좀 힘들기는 해요. 이거는 뭐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있었던 거거든요. 매년. 그래서 딜레마예요. 기본서 읽는 거 읽지 말라고 할까 고민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기본서 좀 힘들지만 조금 읽어야 문해력이 좀 생기니까 기본 과정까지만 참고 견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서는 기본 과정까지 정식 교재로 채택이 되는 거고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참고서처럼 보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여전히 투자론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론의 경우에서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예요. 왜냐하면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보다 우리 기본서에 가면 바로 순영가법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인데요. 여하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지고요. 그리고 정교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에는 어렵게 안 나와요. 왜냐면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파트인데 어렵게 나오면 힘드니까 한 해 것만 줘요.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투자론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간평으로 들어가요. 간평의 앞쪽은 쉬워요 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먼저 투자론 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지난 주차의 복습입니다. 잘 틀리는 것들의 내용들이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자산수를 많이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X죠. 네, 주로 X를 제가 많이 다루니까 X라고 짐작. 여하튼 중요한 건 상관계수는 숫자가 어느 숫자에서부터 어느 숫자까지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의 경우를 가져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큰 값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면 완전 양의 상관관계로서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이 완전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럼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 값만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X. 두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입니다. 거기에서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죠.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이쪽에 위험이에요, 수익률이에요? 여기는 수익률을 이렇게 둬요.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에요? 아니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은 다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쪽에는 위험을 둬요. 그랬을 때 위로 볼록한 이 그림은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있었을 때 값의 무차별 곡선인데 U1과 U2 중에서 U1보다 U2가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한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효율적이면서도 만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요거는 효율적 프론티어 상이 있으니까 여하튼 효율적인 점은 좋겠네요. 그런데
최적 포트폴리오는 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교차하는 점이 맞겠으나 교차하는 점은 최적 포트폴리오는 되지 못하고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여기를 접하는 지점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접하는 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X. 만나는 점, 이건 뭉텅그린 말입니다. 만나는 점은요, 이것도 만나는 점이고 이것도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란 말은 좀 불분명한 표현이니까 그런 말은 가급적 안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금의 내과계수. 자,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왜 연금의 내과계수고 현가계수고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일단 문장을 읽었을 때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매년하고 식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매년과 식 사이에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매년하고 식인데 그 사이에 퍼센트가 들어가면 연금 아닙니다. 아셨죠? 매년 5%씩. 기본적으로 매년 얼마씩? 매년 이자율이 R이면 매년 이자율이 R%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매년하고 식하고 사이에 숫자가 금액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연금입니다. 자, 연금입니다. 그런데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앞으로 쭉 받게 될 연금을 어떻게 한다? 일시불로 환원한다. 이게 일시불로 환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현재 가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일시불로 환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발생할 돈을 이렇게 현재 가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찾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딱 보셨을 때 금액이 딱 금액 한 번만 나온다. 그럼 일시불. 매년하고 식 있고 그 사이에 금액 들어가 있다. 매년 얼마씩. 그럼 연금. 그 다음에 N년 후에 얼마다. 그러면 미래가치. 그런데 이렇게 일시불로 환원한다. 현재 얼마냐는 현재가치. 그래서 여러분 X입니다. 지분배당률이란 여러분 유념할 것은 대안이 있고 대안은 분수이며 그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인데요. 지분배당률은 이 세전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투자액은 맞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세전현금 흐름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수익 개념이긴 세전현금 흐름도 지분수익 개념이 맞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전현금 흐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전현금 흐름도 지분수익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전지분복격도 지분수익 개념인데 지분배당률은 제가 약식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합환원율 이런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종합자본환원율 말하는 거예요. 자본자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들어가는 거죠? 네, 수익률법이고 더 넓게 말하면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거죠. 처분소득 따져 안 따져? 어림셈법은 처분소득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운용소득 가운데 첫 해 한 해 것만 가져서 어림잡아 짐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총자본 수익률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총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총투자이고 분자가 총자본 수익이죠. 그런데 얘는 운용도 따지고 처분도 따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지는 정식 수익률이고 이건 약식 수익률이죠. 이건 실무에 쓰기 위한 수익률이고 이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쓰기 위한 수익률이고 이게 정식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 분모가 헷갈리는 것은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은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가 지분 수익이죠. 지분 수익은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뺀 거죠. 그때 지분 수익은 매 기간에 있는 세전 현금 흐름과 그리고 세전 지분 복귀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해 것만 따지고 얘는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지는 이게 정식 수익률, 이건 약식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림셈법은 실무에 쓰기 위한 약식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해 것만 가지고 어림잡아 짐작하는 거. 근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앞에도 수익률 나오고 뒤에도 수익률 나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다고 해서 이 중에 다 집중도가 높아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듯이 어느 날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또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할 때 또 하고. 시험 끝나고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세전현금 흐름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X. 그 다음 5번의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대부분의 우리가 분수를 이야기할 때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서 갑니다. 다만 승수의 경우는 분모값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부채 감당률이니까 분자가 부채 감당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자가. 부채 감당이 뭐다? 소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할 때 상업용 부동산 LTV와 DCR을 적용하는데 이때 부채를 감당한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분자에 순영업소득 들어가고 분모에 부채 서비스액 들어가며 1보다 크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 남는다. 따라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작을 때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X입니다. 됐죠? 자, 거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지난 주차 때 다뤘던 잘 틀리는 것들 가운데 좀 중요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여기는 계속해서 자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각각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를 올리고 있고요. 공배는 공배대로 여기 카페에는 카페대로 매일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과 관련된 것들 링크 시켜놨으니까 계산 틈나는 대로 다니시면서라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 오늘 우리 다룰 부분은 기본서는 341페이지 합격서는 114페이지 하다가 페이지 틀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자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책에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 큰 제목이 아니고 순영가법 바로 나오면서 보조단의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싸잡아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현금 유입, 들어온 돈. 그리고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 그러니까 현금 유입은 들어온 돈이고 현금 유출은 나가는 돈입니다. 투자할 때 나가는 돈.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는 돈의 시점하고 나가는 돈의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은 들어오는 돈이 운영 단계 때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 들어옵니다. 근데 운영도 1년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운영하면 5번 들어옵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그리고 처분할 때 또 한 번 들어옵니다. 이거 모두 합해야 됩니다. 나갈 때도 1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1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지만 제일 최초 시점에 5천 투자하고 그 다음에 3천 투자하고 그 다음 2천 투자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돈도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현재 가치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합하는 걸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 가치를 먼저 하고 합해야지 합하는 걸 먼저 하고 현재 가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계 현가 이런 말은 안 돼. 앞으로 글자 읽으실 때 합한다 그 다음 현재 가치 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현재 가치를 먼저 하고 합해야 돼. 현가 합 또는 현재 가치의 합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합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합. 근데 현재 가치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할인한다는 뜻입니다. 할인은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인을 해서 즉 현재 가치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비교하여 들어온 돈 쪽이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나가는 돈 쪽이 크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각한다. 이렇게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다 싸잡아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분석한다 해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그래요. 할인해서 뭐를? 들어온 돈 나간 돈 현금 흐름을. 여러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함께 일컫는 말을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은 현금 수지. 수가 들어온 돈, 지가 나가는 돈. 일본에서는 현금 수지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이란 말로 좀 더 많이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에는 현금 수지란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현금 흐름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등으로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하냐면 첫 번째가 순형가법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순순해 요거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싸잡아서. 그래서 여러분 순순해 이렇게 앞으로 제가 순순해 이렇게 말하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 얘네들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 그러니까 좀만 알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말해보세요. 4개요. 그러면 순순해에 현가가 들어가는 거. 현가 회수기간법. 그렇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툴지 마세요. 이해도가 높아질 대로 암기가 좀 쉬워지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암기하려고 들어가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론의 경우는 다른 과목보다 이렇게 암기를 너무 서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는 천천히 가세요. 근데 암기도 100% 암기해도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익숙할 정도만큼만 해도 답을 고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암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순형가법부터 갈 거예요. 순형가법부터 갈 겁니다. 자, 순형가법의 좀 원래적 제가 줄임말이니까 줄이지 않은 원래 명칭은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법. 그러면 순형가법은 순현재가치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거는 순형가로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게 뭘 뜻하는 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순형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순형가는 투자의 결과로 들어오는 돈, 현재 가치한 걸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고 그랬죠.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를 순형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A에서 B를 빼봅시다. 그리고 얘를 일컫는 말이 순자 붙이고 앞에 거 읽는 거예요. 순 A 이렇게. 순 A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분수로 된 개념들의 경우는 사회과학에서 부동산학 같은 이런 사회과학에서 분수로 된 개념들은 분자와 분모 중에서 두 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걸 분자에 쓴다고 분모에 쓴다고. 분자에 써요. 분수로 된 개념은. 근데 빼기로 된 개념은 앞에다 더 중요한 걸 써. 앞에다가 원래. 근데 그 두 개를 다 얘기하면 헷갈릴까 봐 그 빼기는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가 더 중요한 걸 쓰고 그리고 순자 붙이고 앞에 걸 읽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순회이야. 그러면 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게 영업소득 또는 총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에서. 아니 영업소득. 순영업소득 말고 유효총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업소득, 유효총소득인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 붙이고 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이거든. 마찬가지로 순A. 그러니까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지. 이렇게. 현가에서 현가를 빼면 순현가예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빼기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으면 숫자가 뭐가 되게요? 그래서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더 커. 이게 더 커. 뒤에 거보다. 그러면 0보다 크게 작게? 커요.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지. 그런데 나가는 돈 쪽이 더 크면 0보다 작겠지. 그래서 빼기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할 때 이 두 개가 같으면 0이므로 빼기로 된 개념들은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순현가란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고 헷갈려 미치겠어요. 그런다고요? 막 외웠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빼기로 된 개념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빼서 그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숫자 0과 비교하는 거예요. 분수로 된 개념들은 분자와 분모를 크기를 비교할 때 분자 분모 크기가 같으면 1이니까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분수로 된 개념 무슨 지수자 붙는 거 원료지수라든가 탄력성도 분자 분모 크기 비교하니까 1과 비교하고 그렇게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은 다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과 비교하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유념할 게 유입이 들어온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들어오는 게 우리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이 들어온 돈 말해봐요.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말해보셔요. 어떤 거죠? 총, 순, 전, 후. 그런데 총은 가유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가유 총소득이고 순, 전, 후가 있어. 그리고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게 이제 공영부소였죠. 이렇게 공, 영, 부, 소.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종이에 써보시라고 그러면 써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한두 살이냐 네가 써보란다고 내가 써보게 그러지 마세요.
운전면허 따로 가서 연습했거든요. 운전면허 선생님이 자꾸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래. 내가 지금 애들이 있냐? 네가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게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냥 그대로 박아버려.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안전빵으로 그냥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다시 와서요. 이거 중에 뭐겠냐는 거지. 앞에 있는 요 유입 중에서 뭐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 유입은 자, 짐작해봐요. 넷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총순전후 중에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현금 유입의 현값은요 요거야. 세금까지 다 계산한 거라고. 예, 세금까지 다 계산한 거야. 근데 이것만 있지 않잖아. 또 하나 뭐가 있죠? 매순전후가 있죠. 그럼 처분할 때까지도 따지는 거잖아. 그럼 매순전후에서는 뭘 따질 것 같아? 그것도 후를 따지는 거야. 다 세후소득이야. 세후지분복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현금 유입은 세후소득이라고 해요. 세금까지 다 계산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인율이 수익률과 할인율이 막 나올 때 이 수익률과 할인율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내부 수익률 이렇게 말해놓고 내용 읽으면 뭐 끝에 가니까 할인율이라 한다. 그러면 할인율과 수익률이 차이가 뭔가요? 원리가 똑같아. 근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할 때 부르는 거는 할증률 내지는 수익률이라 부르고 똑같은 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길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개념상 똑같다고. 그랬을 때 할인율 내지는 수익률 어떤 수익률이냐면 예를 들어서 A에서 A에 투자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네. 그럼 수익을 땡 하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투자해야 돼. A에다 투자하든 B에다 투자하든 투자한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재투자라 그래요. 다시요. 기업들은요. 수익 나온 거 다 뽑아먹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하고 계속 뽑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계속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다시 거기다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투자라 그래요. 에듀윌에서 애들 학원 운영을 안 하는데 처음에 인테리어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좀만 지나고 나면 다 노후해져 버려요. 시스템도 다 그대로 있고. 그런데 어때요? 그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레이저 PPT거든요. 그 화면을 원래는 칠판에 쏘는 거야. 칠판에.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비싸요. 그럼 옛날에는 판서를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손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강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약식으로 쓴다고 줄여서 순, 수, 내, 현 이런 식으로 약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말 속도를 글자 속도가 따라가니까. 그거 모르는 분은 저 글자가 약자가 뭔 말인지 그거부터 모른다고. 그런데 PPT로 하니까 글자가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네. 근데 PPT로 칠판에 쏘니까 선명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전자칠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니까 훨씬 더 잘 보이고 색감도 쓸 수 있네요.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여기다가 투자하는 걸 재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듀윌에서 이걸 하나 다시 한번 사서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고가인 이것들을 다시 사는 것 이것도 뭐야? 재투자인 거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말 건 재투자할 때 수익률 그게 바로 할인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그건 수익률 개념으로 쓰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바꿀 때 할인율 개념으로 쓰는데 이 할인율이 재투자할 때 수익률 줄이면 재투자율이라고 그래요. 재투자율. 자, 뭐의 줄임말이냐면 따라서 해봐요.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율, 할인율 같은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투자율은 재투자 수익률을 의미하고 재투자할 때 수익률이며 그냥 할인율로 보시라. 자, 그럼 다시 와요. 제가 현재 가치 한다 그랬고 할인하려면 나누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나누기 할 때 앞에다가 2를 쓰고 어떤 때는 안 써. 그 차이는 나중에 좀씩 공부하면서 더 이야기할 겁니다.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는 2를 안 쓰고 할인율만 써요.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무한등비급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절 보실래요? 여러분은 할인을 할 때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나누기 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로 주로 뭘 쓰느냐 이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30번에서 29번 정도 더 하면 돼요.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번 말하면서 앞으로 28번 말하면 돼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자, 그때 할인율이 뭐였어요? 요구수익률을 쓴다 그랬어요.
왜? 투자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제 27번만 말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할인율로 주로 뭘 쓴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 때 할인율로 주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 왜? 투자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제 26번만 말하면 돼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길 때 주로 뭘 할인율로 많이 쓴다?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많이 쓴다. 왜? 투자의 기회비용이니까. 25번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씁니다. 순영가법은 재투자할 때 수익률 내지는 재투자율 내리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야. 그런데 얘 말고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요구수익률을 주로 많이 쓰는 까닭은 투자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많이 반복해요, 이 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10월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근데 왜 요구수익률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투자안의 결정. 절 보실래요? 이거 들어온 돈, 이거 나가는 돈. 이거 들어온 돈, 이거 나가는 돈. 제가 아까 둘이 같은 뭐라고 했어 숫자? 0. 그러니까 0과 비교하되 0보다 크다 그 말은 이게 크다.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한다. 0보다 작으면 이게 크다. 그러니까 투자를 기각한다. 이해 가셨죠? 그럼 좋아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잘 봐봐요. 좀 이따가 다 또 정리까지 해드려. 지금 한 얘기들을 세 개 비교해 가면서 정리도 숫자로도 하고 표로도 하고 막 문장으로도 하고 막 세 번을 비교해 드려. 근데 다 듣고 어떤 표정이 막 감동한 표정을 막 지어요. 이야, 알고 보니까 조상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의 순영가와 B의 순영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순영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1억이래. 여기는 순영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2천만 원이래. 질문합시다. 1억은 0보다 커 작아? 네, 커요. 0원보다 큰 돈이에요. 여기는 2천만 원은 0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이 A도 채택할 수 있고 B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둘 다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이에요. 근데 돈이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바람에 얘 선택하면 얘를 버려야 되고 얘 선택하면 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래. 투자할 때 돈이 한정돼 있잖아. 두 개째 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어때요? 강남에 있는 A 빌딩과 B 빌딩 A만 좋고 B는 싫어요? 다 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그런 상황일 수 있죠. 예,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될 상황.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는 두 가지 다 못 갔는데. 다시 와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 상황. 여러분은 뭐 가질래? A 갖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 가운데는 B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 게 병인 거지. 이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야. 이건 버리고. 그걸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아니라 그래. 배타적이란 말은 이거 선택하면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하면 이거 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읽지 말란 말이지. 됐나요? 자, 뭔 뜻인지 알면 됐어요. 그 다음 이어가요. 특징. 여러분 투자자들의 부는 그 투자안의 순영가 크기만큼 증가함. 질문합시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상황입니다. A 선택하면 순영가가 얼마랬지? 1억. B 선택하면 순영가가 얼마랬죠? 2천. A 선택하면 이 사람 재산은 얼마만큼 증가하죠? 1억만큼 증가하고 B 선택하면 이 사람 재산은 얼마만큼 증가하죠? 2천. 여러분 순영가 크기가 이 사람의 투자 결과 재산 증가 크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투자자들의 부는 말하자면 투자자들의 재산은 정확하게 순영가 크기만큼 증가한다고. 부가 뭔지 알죠? 부자 할 때 부. 그 사람의 재산은 순영가 크기만큼 증가한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개론의 경우는 단어 같은 경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뭔가 이렇게 그 단어가 맞나 싶어요. 개론에 쓰였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쓰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재산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순영가 크기가 그 사람의 재산 증가 크기예요. 그 다음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따져.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다 따져. 그 다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해요. 그 다음 순영가 구할 때 할인율로 아까 뭐 쓴다 그랬지? 그래서 순영가 계산할 때는 반드시 먼저 요구수익률이 몇 %인지 주어져야 돼요.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순영가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수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 할지라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 있어요. 얼마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원금 때문에 꼭 쓰는 겁니다. 이를 안 쓸 때가 있습니다.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부이 발생할 때는 안 씁니다. 그거는 또 부연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빼고는 이를 다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부이 발생하는 것도 원래 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계산하고 나면 일이 빠지는 거죠. 그걸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안 배운다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현재 가치 할 때 사용할 때는 이자율이란 말을 뭐로 바꾼다고? 할인율로 바꾼다고. 할인율로 바꾼다고. 그런데 할인율로 주로 수년가 보면 뭘 많이 쓴다고? 요구 수익률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이 똑같다 할지라도 여기가 요구 수익률이 5%인 경우와 10%인 경우에 수년가가 똑같게 해서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면 5%였을 때와 10%였을 때 중에서 어느 퍼센트가 더 높은 거예요? 10%가 높은 거예요. 분수는 분모값이 커질수록 분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년가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가는 달라져요. 그 다음 또 하나 질문.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게요? 객관적 수익률이게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자마다 수년가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 다음 여러분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중에서 어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보수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수년가가 작아져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도. 이해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 또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인데 투자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이런 문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언젠가 에듀윌 모의고사에서 제가 아닌 다른 셈이 되는데도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제가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에듀윌 모의고사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런 경험은 실제 시험 10월 28일 날 시험장에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수년가법에서는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한다. 잠깐만 봐주세요. 저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아까 투자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는 A가 있고 B가 있다 치자. 그런데 A의 수년가가 1억이고 B의 수년가가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에 투자했을 때의 수년가는 1억 2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각의 수년가를 더했더니 이게 전체 수년가인데 실제로 전체 투자했을 때 수년가하고 각각의 수년가를 더한 거하고 일치해. 다시 각각의 수년가 A의 수년가 B의 수년가 더한 것하고 A와 B에 동시에 투자할 때 나타난 수년가 크기는 일치해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안 그래.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더한 게 전체 내부 수익률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수익성 지수법은 안 그래요. 각각의 수익성 지수 A와 B의 수익성 지수, A의 수익성 지수 2, B의 수익성 지수 3 그러면 두 개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5가 안 돼요. 각각을 더해서 전체와 일치하는 건 뭐밖에 없다? 수년가법밖에 없다. 그걸 가치가산 원칙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각각의 수년가를 더하면 전체 수년가와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가치가산 원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은 A의 내부 수익률, B의 내부 수익률, A의 내부 수익률 10%, B의 내부 수익률 20%. 그럼 두 개 더하면 30%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수익성 지수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각각의 수익성 지수를 더하면 전체 수익성 지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가산 원칙이 성립하는 건 뭐밖에 없다? 수년가법밖에 없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계속 또 해요. 문제 좀 봅시다 여러분. 343페이지 기본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인데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수년가 구하랍니다.
그러면 순현가를 구할 때 현금 유입이고 할인율이 적으니까 5,786을 현재 가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5,786 나누기 1.1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260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5,000을 빼내면 260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게 순현가를 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자고요.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자, 5,786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누기 1.1 빼기 5,000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160 나왔죠? 260 나왔죠? 그럼 260을 여기다 쓸 거라고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알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봐요. 두 번째 거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갑니다. 4,730. 자, 카메라 좀 이따 찍으시고 4,730 나누기 1.1 빼기 4,000 하십시오. 그럼 얼마 나와요? 300 나와요. 여기다 300 쓸 거라고. 여러분은 계산해서 그 옆에다 쓰세요. 항상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C는 어떻게 해요? 자, 말씀으로 하시면서 3,575 나누기 1.1 빼기 3,000 하십시오. 얼마요? 250 나누기 빼기 순서 하는 거예요. 250. 그 다음에 D 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2398 나누기 1.1 빼기 2000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요? 네, 180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 놓고 크기 순서를 말해 보세요. 제일 큰 거 B,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 다음 D.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 2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요거 계산기 누르는 거 자꾸 연습해야 되니까 혹시 잊어버리시면은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이제 저거 계산기로만 눌러서 순현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익성 지수법 가겠습니다. 여러분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순현가를 구하면 수익성 지수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말이죠. 의미가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해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나누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참고로 수익성 지수를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은 우리는 시험에서 대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질문합시다. 유입과 유출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수익성을 따지려면 유입이 더 중요해, 유출이 더 중요해? 유입이 중요하니까 유입을 분자에 쓴 겁니다. 그럼 분자와 분모의 크기가 똑같으면 숫자가 뭐예요? 1. 그러니까 여러분 1과 비교하는 거지. 그럼 1보다 크면 유입이 커, 유출이 커? 유입이 크지.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하죠. 1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니까 투자를 기각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입도 마찬가지로 현금 유입은 어떤 걸 쓸 거냐는 거지.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있는 거, 운영 단계 때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였죠? 세후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처분 단계 때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후 소득을 쓴다고. 그러니까 순현가법도 세후 소득을 쓰고 수익성 지수법도 세후 소득을 쓰지.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그게 재투자율이라고 그랬죠.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이고 할인율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 그랬죠. 할인율, 재투자율은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을 쓴다고. 그러니까 순현가법과 똑같아. 그 다음 유념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안을 결정할 때 여러분 A와 B가 있어요. 근데 A의 수익성 지수는 2래요. B의 수익성 지수는 3이래요. 그런데 숫자 뭐와 비교하냐면 1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둘 다 1보다 크네. 그러면 A도 채택, B도 채택, 이게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따라서 독립적인 투자는 1보다 큰 거 다 선택하면 돼. 좋은 거니까 다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려면 A도 B도 선택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돈이 없네.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네. 예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선택하면 B 버려야 되고 B 선택하면 A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수익성이 2가 좋아, 3이 좋아. 3이 좋지. 얘 버리고 얘 선택하는 거지. 그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내부수익률법으로 건너가요.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해요. 그러면 내부수익률이 뭐냐는 거예요. 내부수익률은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설명 들으세요? 저건 내부 수익률이라 하는데 왜 할인율이라 했나요? 이러지 마시고 할인율과 수익률은 의미상 같은 건데 미래가치로 주로 표현할 때 또는 투자하고 결과치를 볼 때는 수익률이란 말을 써요. 투자하고 나중에 결과 산출을 볼 때는 수익률이란 말을 써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현재 가치 할 때는 할인율이란 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 번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만약에 말입니다. 1,000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1년 후에 1,200이 요게 나온다 합시다. 그런데 할인율 내지는 수익률 요게 왜 같은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할인율이 요것의 할인율 현재 가치를 할인할 때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는 게 있겠죠. 그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1,000원과 1년 후에 1,200원이라 합시다. 1,200원을 같게 만든 할인율 요게 뭔데?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값 요게 현금 유출의 현값 이 둘을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왜 할인율인데 내부 수익률이라 부르느냐면 안에서 구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이제 구해 보겠어요. 잘 보세요. 구해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1,000 투자해서 1,200이면 수익률이 몇 %요? 예? 20%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먹구구라고 합니다. 주먹구구. 그런데 제가 정교하게 해보겠어요. 잘 보세요. 1 플러스 네모는 얘가 1분의 1,000이니까 요거 1분의 1 플러스 네모는 1,000분의 1,200입니다. 1,000분의 1,200. 그러니까 1.2가 되는군요. 따라서 네모는 1.2 빼기 1을 넣어서 0.2, 20%. 질문합시다. 여러분 이게 쉬워, 이게 쉬워. 자, 위에 게 쉬워, 즉 주먹구가 쉬워, 밑에 게 쉬워. 앞으로 절대 이렇게 풀지 마요.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00 투자해서 1,200이면 200 벌었다? 그럼 투자한 돈 1,000, 번 돈 200 곱하기 100. 이게 수익률이잖아. 이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대 수익률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 해 것만 구하는 내부 수익률은요. 무조건 주먹구구로 푸세요. 이렇게 절대 풀지 마.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계산할 때는 언제나 주먹구구로 푸세요. 아셨죠? 자, 투자한 돈 분의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값은 언제나 뭐 빼기 뭐 하면 돼? 들어온 돈 빼기 나가는 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빼기에 들어갈 때 자, 투자 결과로 들어온 돈은 있고 투자할 때 나가는 돈 그 차이가 분자에 들어가면 돼. 분모는 무조건 투자한 돈.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투자한 돈분의 번 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빼기로 한 게 뭐라고 그랬죠? 순현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순현가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으면 순현가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분자가 뭐죠? 분자가 뭐냐고? 현금 유입, 분모는 현금 유출,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1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는 이렇게 나왔다가 또 한 해는 이렇게 나왔다가 또 한 해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 세 가지 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아까 기대 수익률이랬죠? 그럼 우리 앞에 기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했죠? 그때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잖아.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순현가는 빼기니까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서 1과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현금 유입은 뭘 쓰느냐? 세후소득을 써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세 가지 모두 다 순수내 모두 다 현금 유입은 뭘 쓴다? 세후소득을 써요. 그런데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아까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얘는
현재 가치를 할인할 때 네모값이었잖아요. 요구식률이 아니에요. 내부식률이요. 그래서 재투자율이 내부식률이에요. 순형가법은 재투자율이 뭐였어요? 요구식률이었어요. 내부식률법은 재투자율이 뭐였어요? 내부식률이에요. 할인율이 내부식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투자안의 결정입니다. 내부식률이 요구식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작으면 투자를 기각해요. 그럼 질문합시다. 자, 요구식률이 5%예요. 그런데 투자한 A는 내부식률이 7%야. 투자한 B는 내부식률이 6%야. 이러면 A도 채택할 수 있고 B도 채택할 수 있죠. 독립적인 투자 아니면 그래요. 근데 배타적인 투자 아니면 어느 거 선택하겠냐 그 말이에요. A요 B요? A 선택하고 B는 버리는 거. 됐죠? 이런 순형가법이 갖고 있는 순형가법의 특징과 내부식률법의 특징을 앞으로 얘기할 건데 순형가법이 갖고 있는 특징도 기억하셔야 되고 내부식률법의 특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순형가법이 중요해요. 내부식률법은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특징. 첫 번째, 잘 보세요. 여러분 투자안이 하나의 투자안인데 하나의 투자안에서 내부식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면 투자를 할 때 1억을 투자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 나왔다. 이러면 내부식률이 1개인데 1억을 처음에 6천 투자했다. 그 다음 연도에 4천 투자했다.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러면 내부식률이 2개가 나와요. 처음에 5천 투자했다. 그 다음에 3천 투자했다. 그 다음에 2천 투자했다. 내부식률이 3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식률이 2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내부식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중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 따지지 마요. 이거 따지려면 이걸 증명하려면 방정식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X값 미지수를 구하려면 그 값보다 주어진 방정식의 수를 가지고 구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하는 값하고 방정식의 수가 똑같아 버리면 이거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 범주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한 이 결론만 알아두세요. 내부식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근데 왜 그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식률이 2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수익성지수법도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요. 뭐만 성립한다고요? 순형가법만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 내부식률법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내부식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해요. 자, 순형가법은 뭐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해요? 요구식률로. 수익성지수법은 요구식률로. 내부식률법은 내부식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 내부식률 아까 구할 때 사전에 요구식률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안 주어졌는데 구했잖아. 그러니까 내부식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식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부식률은 그 자체에서 구해지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이요. 여러분 내부식률 구하겠습니다. 1000 투자했다. 1년 후에 1100이다. 몇 퍼센트? 10% 봐. 요구식률 없이 구했잖아. 그게 내부식률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1000 투자했다. 1년 후에 1400이다. 40%. 그게 내부식률이고 요구식률 없이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아까 비교해 드린다 했으니까 상황 설정입니다. 투자한 A하고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투자한 A는 1억 투자해서 1년 후에 2억 2천만 원의 현금 유입이 들어옵니다. 얼마 번 거예요? 1억 2천 번 거예요. 투자한 B입니다. 1000 투자해서 3,300만 원입니다. 얼마 번 거예요? 2,300만 원 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 합시다. 현재 가치 하려면 유입을 현재 가치 해야 되죠? 요거는 금년의 현금 지출이니까 현재 가치 할 필요 없고 순형가를 구하려면 사전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요구식률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식률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금 유입 평가하려면 2억 2천 나누기 10%니까 1.1입니다. 얼마게요? 숫자가 나란히 세팅된 숫자를 1.1로 나누면 그냥 딱 떨어지는 값이 됩니다. 2억입니다. 그 다음 3,300으로 주어진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10%로 나누면 1.1로 나누면 3천입니다. 그러면 순영가를 계산합시다. 순영가를 계산하면 요것을 요걸 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1억. 여기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투자안이라 합시다.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갖고 있냐면 1억 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천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A 채택, B 채택. A도 채택, B도 채택이죠.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A 채택합니다. B도 채택합니다. B도 채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투자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방금 말했죠? 투자 우선순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억이 더 좋아, 2천이 더 좋아. 1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천을 선택하는 겁니다. A, B의 순서입니다. 이제 배타적인 투자안이라 하겠습니다. 배타적인 투자안이라 하겠습니다. 뭐 선택하실래요? 1억. 그러니까 그게 A요, B요. A를 선택하고 B를 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로 가겠습니다. 수익성 지수, 얘가 분모, 얘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 이게 분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제가 분모, 제가 분자니까. 아니. 얘가 분모, 얘가 분자라니까. 2. 미안해, 손이 짧아서. 좀만 더 뻗을 걸. 이게 분모, 이게 분자니까 얼마예요? 3. 이렇게. 그럼 독립적인 투자 아니면 A도 채택, B도 채택이죠. 그런데 독립적인 투자 아니라도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먼저? B가 먼저고 A가 나중입니다. 이게 투자 우선순위입니다. 질문합시다.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요, 없다요? 있습니다. 이제 배타적인 투자 아닙니다. 배타적인 투자 아닙니다.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B 선택해야 됩니다. A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 자, 얼마 벌었죠? 여기 차이 얼마 벌었냐고. 1억 2천. 그럼 분모가 얼마고? 1억. 분자는 얼마고? 1억 2천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죠? 120%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120%인데 안 되는 분은 1억 2천 나누기 1억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120% 눈에 보이십니까? 나는 그게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자값은 얘와의 차이가 들어갑니다. 얘 빼기 얘를 분자에 하십시오. 그리고 분모값은 얘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120%가 나옵니다. 자, 그럼 눈썰미 여기서는 몇 퍼센트게? 그럼 230%가 되겠죠. 왜? 차이가 얼마니까? 2300이 분자, 분모는 1000 곱하기 100 하니까 230%. 230%. 그래서 230%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제 질문합시다. 이거 요구 수익률 10%보다 크죠? 저거 요구 수익률 10%보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할 때 중요한 거 나오면 좀 이따 지나가서 다 찍으세요. 그렇게 하죠. 저 처음 보세요? 설명 끝까지 들으세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확 지워버린다. 자, A 채택이요? B 채택이요? A도 채택, B도 채택이죠. 둘 다 채택이죠. 왜?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투자니더라도 이게 더 높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B, A의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OX.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OX. O.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장 보면 O야. 아셨죠? O. 제가 내지 않았을 때 다른 선생님이 냈을 때도 O. 그 다음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뭐 선택이요? B를 선택한다 는 겁니다. 그 다음 순영가 크기를 말해봐요. 여기 순영가 크기 얼마예요? 여기 순영가 크기 얼마냐고. A 선택했잖아. A 선택했을 때 순영가 크기 말해봐요. 1억. 1억이에요. 질문합시다. 순영가 크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투자자의 부 재산. 이게 투자자의 부 증가 크기야. 그럼 순영가법으로 투자하면 이 재산 얼마 증가해? 1억 증가해. 자, 여기 B 선택한다 그랬죠? 순영가 크기 말해봐요. 2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순영가 크기 말해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순영가 크기 말해봐요. 모르겠어요. 순영가 크기 말해봐. 모르겠어요. 여기 3이라고 나와서 모르겠어요. 여길 봐. 여기 뭐라고. 그럼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수익성 지수인데 왜 순영가를 보나요? 그래도 순영가를 봐. 왜?
순영가 크기 물어봤잖아. 순영가 크기가 뭔데? 투자자의 부 증가 크기요. 이건 잊혀진 거예요. 자, 내부식률법으로 투자하면 B를 선택하겠죠. 배타적인 면에서. B를 선택하니까 투자자의 부가 얼마나 증가해요?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수념가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내부식률법보다 투자자의 부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OX. O. 천천히 다시. 수념가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내부식률법보다 투자자의 부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8천만 원만큼 더 많이 증가시키잖아. 오예요. 다시 모의고사에서 수념가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내부식률법보다 투자자의 부를 더 극대화한다. OX. O입니다. 그래서 수념가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부의 극대화에 부합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필요하시면 찍으세요.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저 설명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수념가법과 내부식률법을 비교할 겁니다. 재투자율은 수념가법은 요구식률로 재투자하고 내부식률법은 내부식률로 재투자하고 합격서 다 있어요. 가치가 선언치기 수념가법은 성립 불성립 성립, 내부식률법은 불성립, 수익성지수법도 불성립. 각각의 것을 더하면 전체와 일치하는 걸 가치가 선언치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수념가법 같으면 각각의 수념가 A와 B의 수념가를 더하면 전체 수념가와 일치한다. 그러나 내부식률법은 A의 내부식률과 B의 내부식률을 더하면 전체 내부식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 투자 내 경제성을 평가할 때 수념가법이 기업의 부 또는 투자자의 부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그 다음 투자 판단할 때 그래서 수념가법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내부식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 선호된다. 기준으로 선호된다. 됐나요? 요거 우리 합격서에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 학습기에 그대로 있다고요. 합격서에. 그 다음 또 비교 정리. 표로 비교 정리.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식으로 두 번째 문장으로 이번엔 표로. 볼까요? 수념가법의 현금 유입. 현금 유입. 세후소득. 수익성지수법. 세후소득. 내부식률법. 세후소득.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옛날에. 자꾸 세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세후소득이 뭔가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니까? 강의라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아세요? 네? 기가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자꾸 보셔야 돼. 제 발음이 그렇게 말했대. 제가 네가 그렇게 했걸라. 그 다음 재투자율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 할인율하고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수념가법, 요구식률, 수익성지수법, 요구식률, 내부식률법, 내부수익률. 그 다음 가치가 선원칙. 성립 불성립. 성립 불성립 불성립. 그 다음 투자자의 부극대화의 달성하지 않는다. 얘는 달성하지 못한다. 투자의 채택은 수념가법 같으면 뭐와 비교한다?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다. 얘는 1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PI가 수익성 지수거든요. 저 MPV는 수념가고 내부식률을 IRR로 표현하는데 뭐와 비교한다? 요구식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비교한 이것도 합격서에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로 다룰 건데요. 우리 쉬었다가 좀 부연 설명 더 하고 갈게요.